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청인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여사입니다. 제가 이제 출국 이민 강의를 또 올해가 9년 차가 되는데, 제가 항상 지침 해석에 관련돼서 이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왜 그렇게 지침 해석이 중요해요? 저는 서류들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데, 중요한 거는 지침 해석은 해석이 돼야 지침 해석에 관련된 요건을 구비하는 거예요. 요건을 구비하고 그 이후에 서류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서류 준비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고, 이 요건이 맞지 않는데 서류를 준비해 봐야 당연히 불허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반려, 또 뭐 아예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행정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비자를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 서류가 먼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서류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류의 전제로 해야 되는 거가 내가 이 비자를 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E74 비자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F27 비자로 변경하고 싶어요. 제가 80점이 넘고 또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어요. 하지만 그 요건이 점수는 다 이게 충족을 하더라도 요건 중에 하나가 부족한 게 뭐냐면, 이 E74 비자에서는 F7 비자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D5 뉴스 커버리지부터 D9 무역 경영까지, 그리고 E1 비자부터 E7, 모든 E7 1, 2, 3, 4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E7인 경우에는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비자, 그다음 또 F2 비자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군들에 들어가요. F27, F299, 또 F2R 비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FCAP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Eligibility,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그 다음에 P, 기간, 그 다음에 I는 소득, 또 일부 자산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는 KIIP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학위, 아카데믹 디그리 해서 E7인 사람들은 학사, 뭐 해외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풀타임 이제 전일제, 이제 상용근로인데, 이런 상용 근무, 상용 근무, 이런 요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중에서 F51 비자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요거, 한국어, 학위는 이제 E7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일제는 그렇게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이런 필수 요건들을 다 구비를 해야 되는 거가 제가 말씀드린 요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기간에 관련돼서,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관련돼서 몇 개를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출입국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걸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자,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통일화가 중요합니다. 통일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침의 해석이 다 달라버리면, 그럼 결국은 외국인 정책이 결국은 비자 정책인데 비자 정책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도 케이스가 있어서 또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 차원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기간 계산은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계속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좀 해석이 굉장히 좀 다분했어요. 그래서 하이코리아 매뉴얼에서 등장한 건 2020년 8월부터 7월 언제 정도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7월이나 8월경부터 작년이죠. 이게 기간에 대한 해석이 아주 명확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 기간에 대한 해석이 지금 지침 사항에 나와 있는 자 하이코리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이코리아. 자 F51 비자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비자번 앞에 설명해 주었잖아요. 그 기간 합산해서 5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5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국내 체류 기간이 그냥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 합해서 5년만 되면 되냐? 그게 또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D5 비자부터 D9 비자 또 E1부터 E7 비자 또 F2 비자까지 포함해서 이 비자로 있는 기간이 이 기간이 합산이 되는 겁니다. 합산이 돼서 5년 이상이면 된다. 5년 이상이면 되는데 자, 국내 체류 요건이 이거는 1345에서 준비 서류 안내 목록을 달라고 하면 이메일로 이제 서류 준비 서류하고 요건들 관련해서 보내주거든요. 거기에서 1345에서 올해 받은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연속 하여 개색 체류 이게 굉장히 키워드예요. 이전에 제가 설명할 때 연속성 또 계속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계속 체류하고 있는 거가 국내에서 연속하여 계속 체류한 기간을 합해서 계산하는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전장이라든가 출국 유예는 출국 기간으로 산입이 됩니다. 출국 기간. 단 국외 일시 출국이라도 만약에 해외에 나가는데 90일이 넘거나 한 번 출국이 90일 이내면 상관없는데 91일 이상인 경우 또 1년 단위로 매년 180일 이내인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180일을 초과했다. 그러면 180일을 초과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181일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연속성이 인정이 안 된다. 연속하여 계속 체류한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체류가 아니고 연속, 계속 플러스 체류한 거 돼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완전 출국,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나가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또 연주 자격별로 인정되지 않는 체류 자격으로 변경한 다음에 연속성을 부정한다. 연속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연속성이 안 되면 리셋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사람이 E7-1 비자로 있다가 F2-7 비자로 받았어요. 2년, 이제 3년이 돼서 영주 자격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동 조건이 안 맞아서 있다가 F2-7 비자가 연장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다시 D10-1으로 가서 자, E7-1으로 다시 갔어요. 이 경우는 여기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연속성이 부정되면 다 리셋이다. 자, 5년을 연속하여 계속 체류해야 신청 가능한 일반 영주 자격을 자, 2020년 1월 1일 날에 이때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산해서 1년, 여기가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돼서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1년 단위로 구분을 해서 매년 출국한 기간이 90일 이내여야 되고 1년에 출국한 매 1년마다 출국한 총 일자의 합이 180일 이내인지를 계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기간 부분만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 번 출국할 때 91일을 초과했거나 또는 1년 단위로 180일을 초과해서 181일 이상을 해외 체류 한 경우에는 이게 지금 1년 이 기간이 요 기간을
이제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여기까지는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다 리셋이 됩니다. 없어지고 이쪽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1년이 되는 거고 2년이 되는 거고 여기가 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으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여기서 1년 단위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때부터 이제 2017년 1월 2일부터 1년 단위로 체류한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년, 그다음에 여기서 2년, 여기서 3년, 3년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리셋된 2년을 더 체류해야지 5년을 충족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왜 제가 이거를 설명하냐면, 자, 어떤 거냐면, 이 지침이라는 거는 이게 1345에서 지침이 이제 뭐 원하는 사람한테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러한 지침은 1345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1345에서 기본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우리가 이제 하이코리아에서 보는 뭐 체류 자격 매뉴얼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판이겠죠. 왜냐하면 하이코리아에 나와 있는 체류 자격 매뉴얼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시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1345에 이제 문의를 해서 서류를 달라고 하면 이 서류까지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적용하는 출입국에서 이게 해석이 다르면 해석이 만약에 다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첫 번째로는 A라는 출입국 외국인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연락 온 B라는 출입국청이 있어요. 자, 1345에서 안내해 주는 거는 요 지침 가지고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에 외국인이 이제 해외에 6개월간 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 기간을 빼고 5년이 충족을 해서 A라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청을 했더니 이게 작년에 6개월간 나가 있기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바로 날짜가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5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는 A 출입국청은 이제 1345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오늘 어떤 거 있었냐면 자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E74 포함해서 이제 5년이 훨씬 넘었어요. 넘어서 B라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왜냐면 이제 본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록들을 보는 게 이제 그 동사무소 가면 어떤 서류가 있냐면 외국인 어, 출입국 뭐 출입국 관련해서 출입국 입출국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입출국 내역서를 가져가면 몇 년도부터 쭉 출국하고 입국하고 대한 게 나와 있는데 2022년도 예를 들면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본국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B라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앉아 있는 안내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니 이제 주무관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알고 계시는 상위 직군 공무원에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4개월 나와 있으니까 4개월만 빼고 지금 E7부터 시작하니까 5년이 넘어요. 그래서 기간은 문제가 없어요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설명하기로는 A라는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얘기한 그 부분, 왜냐면 이때 불허가 됐다고 내가 처음으로 얘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침을 보니까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 그 7월 이전에는 없었던 규정 중에 이 기간, 국내 체류 기간에 대한 요거 이 어떤 거냐면 90일하고 요 규정이 새로 이제 원래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석에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지침으로 들어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그때 이제 A라는 출입국에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되고 나서 미스터 장 이게 맞느냐 봤더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A라는 출입국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1345에서도 확인을 여러 번 했었고, 그다음에 1345를 통해서 이 지침, 그 이제 준비 서류 목록이라든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결국 해석한 게 출입국 A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 확인됐어요. 근데 그 최근에 발표된 그 이제 체류 자격 매뉴얼 12월 달에 나온 서류들을 봤었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근데 오늘 그 근로자가 F299 비자에서 이제 비출입국 외국인청에 갔어요. 담당 주무관 그리고 이제 상급에 있는 이제 주무관님께서 이게 4개월까지 나와 있는데도 그냥 4개월 빼고 5년이 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똑같은 지침을 가지고 왜 A 출입국하고 B 출입국하고 해석이 다르냐 그거죠. 자, 여기서도 분명히 구분을 해놨잖아요. 만약에 1년 단위로,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구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출국한 기간이 90일이 넘었고, 또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 넘으면, 이 1년까지는 전부 다 리셋이 되고,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비출입국 외국인청은 이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임의적으로 했냐 그거죠. 이미 출입국에서도 그렇고 1345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어, 청에 이제 그 정책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정책본부에 나는 이것까지 내가 정책본부에 국민신문고에 넣을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좀, 왜 그러지? 새롭게 바뀐 게 있나? 라고 해서 1345에 연락을 해봤는데도 바뀐 규정이 없어요. 음. 자, 그렇다면 A 출입국 외국인청과 B 출입국 외국인청 똑같은 사안을 해석하는 게 왜 다를까요? 왜 달라요? 왜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는 뭐냐? 이 지침이 변경된 거 자체를 나는 인지를 못했다고 보는 게 첫 번째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계속 기간을 뺐거든요, 그냥. F5 비자 신청할 때 5개월, 6개월 회나가 있었어? 그 기간 빼. 그리고 5년 넘어? 그럼 하면 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지침 변경에 대한 부분, 이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팔로우를 하지 않았다가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유. 두 번째는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임의적으로 해석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앞에하고 비슷한데 기존에 본인이 했던 그러한 지침사항을 가지고 해석을 이제 이 부분 새롭게 바뀐 거죠. 새롭게 추가된 지침 자체를 임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이거 두 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야, 이게 이렇게, 근데 솔직히 이제 B라는 출입국 외국인청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도 F299 비자 관련해서도 한번 여기하고도 좀 민원을 넣어가지고 해결되는 케이스도 있었고, 한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 해석하는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을까? 또 그 담당 주무관이 상급자에게 가서 확인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좀 굉장히 나름대로는 참 실망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출입국 외국인 청 정도면 원래 청이 있고요,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소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출장소보다 아래에 있는 그 다문화 플러스 센터라는 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요. 근데 청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출입국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본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제가 볼 때는 1번 A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했던 게 맞을 거예요. 134도 똑같이 하고 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1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침이 맞지가 않으면 1년 단위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이죠. 자, F5-1 비자를 신청을 할 때, 뭐, 소득은 당연히 GNI 2배죠. 근데 기간 계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에 안내를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강의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근데 해석이 왜 출입국마다 다르냐고요.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이민청이 생기면 이 부분의 해석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민청은 가장 메인이 컨트롤 타워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정책본부가 안에가 들어가겠죠. 정책본부가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비자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때 관련 부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굉장히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편하다. 근데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정책본부에서 이미 이제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민청 안에 정책본부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이제 체류 쪽 관련된 파트가 분명히 사증 체류과 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해석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출입국마다 지침이 다르게 되면 결국은 정책본부나 이제 이민청 안에 들어가 있는 사증 체류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겠지만, 그게 이제 정책본부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똑같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출입국에서도 이제 솔직히 자의적인 해석이 안 되고 이제 솔직히 본부를 통해서 해석된 내용들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통일성 있게 해결해 이제 이 지침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정말 해석이 어느 곳에 가서도 어느 출입국 외국인 관세에 가서도 통일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요게 만약에 이제 똑같은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기다면 그럼 이민청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정책본부가 있지만 정말로 출입국마다 청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이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에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죠. 지침 해석에 대해서. 출입국마다 다르면 이게 뭐 도대체 지침을 왜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의 힘입어서 9,430명 정도가 됐습니다. 10,000명이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제가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12월 31일, 31일, 그다음에 1월 6일과 7일 날에 총 24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출입국 이민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합격의 법원에서 강의를 하고요. 이번에 이제 교재가 좀 많이 바뀌었고 이제 지침 해석이나 그 부분들도 좀 명확성 있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지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요건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출입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되면 정말로 이 요건의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요건이 돼야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신청이 가능한 상태가 돼야 서류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네. 자, 영주 자격의 전문가, 자, 비자인코리정인.com 행정사 010-383-3078로 연락을 좀 주시고요. 자, 12월이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2월 끝나기 전에 올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뵙기로 하고요. 이상 비자인코리아정인.com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